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된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었고요. 의혹을 제기하려면 인터넷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들 다 아는 메이저 언론사에게 의혹을 제기해라. 윤석열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여야 후보들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제기한 바가 있었죠. 그만큼 현재 언론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이 언론 개혁은 불가피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열린공감TV에서 강진구의 인사이트를 진행하고 계신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선 전국 언론 개혁에 대한 논의와 방향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죠. 네. 징계를 지금 받으신 상태인 거죠? 징계를 받아서 정직 4개월이 풀렸고요. 아, 이제 풀렸나요? 또? 네, 정직 4개월이 풀리고 난 뒤에 제가 회사의 열린공감TV하고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한번 개척해보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회사 측에서는 아직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열린공감TV 활동을 제가 계속 중단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회사 측의 명을 제가 거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작년에 미처 쓰지 못한 그 연차를 연차 휴가를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차 휴가 쓰시면서 네. 열린공감TV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연차 휴가가 다 끝나는 게 이제 19일인데 19일 전까지 회사 측을 상대로 열린공감TV하고의 협업의 필요성, 협업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열심히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열린공감TV라는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강의 어떤 흐름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열린공감TV 얘기하기 전에 징계받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징계를 제가 올해 29년 차 경향신문에 다니고 있는데 작년서부터 제가 2년 연속 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직 1개월 받았던 거는 그 박원순 시장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한 이제 미투 전국 하에서 제가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그 당시에 노동 전문 기자이자 탐사 전문 기자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1개월의 정직을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첫날 회사에서 탐사 전문 기자직을 제가 박탈을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탐사 보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다가 열린공감TV하고 이제 만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열린공감TV하고 만나서 이제 흔히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사건이 크게 터졌었죠. 지난 6월 달에. 그렇죠. 그게 사실 저희 열린공감TV 시민 기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취재 목록인데 이 취재 목록 가운데 그 삼성이 윤석열 후보자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7억 원의 전세금을 대납했다. 대납한 설정한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팔려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삼성그룹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삼성그룹에 제가 아는 임원분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제 이 기사 좀 취재 별거 아니라고 좀 기사를 좀 무마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취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 임원하고 전화 통화한 다음 날 제가 삼성과 그 아크로비스타 이 의혹을 취재하겠다고 계속 고집한 바로 다음 날 회사에서 그 인사협의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그 내금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종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제가 그 열린공감TV하고 결합하는데 한 1년 정도가 좀 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이제 악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저희가 작년 연초부터 한 2, 3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열린공감TV가 가장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던 건 이제 줄리와 관련된 의혹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적 보도를 했죠. 줄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사회 전국에 가장 굉장히 민감한 화두로 만든 것이 이제 저희가 열린공감TV. 거기에서 그
줄리라는 예.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됐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뒤로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뭐 삼부 토건, 그다음에 여러 재벌들, 언론 권력들과의 그 다각도의 이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좀 고발하는 네네. 탐사 보도를 연이어 했었죠. 예. 네네. 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60만이 넘는 네. 구독자들과 함께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한 언론사 예.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이게 지금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던 공중파 방송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뉴미디어 방송사들이 예. 있습니다. 그것이 네. 이제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미디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해야 된다.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매체다. 그런 점에서는 뭐 차별성이 없다. 동일한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서 건전한 여론을 조성한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뉴미디어나 전통 미디어나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민주 국가 하에서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기존 레거시 미디어는 점점 더 우리 사회의 그 권력 메커니즘 내에 편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뉴 미디어는 그런 그 권력의 메커니즘 속에서 벗어나서 이 오로지 저희는 시민의 편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그 어떤 외압 없이 네. 시민의 편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이다. 뭐 제 나름대로는 그냥 그렇게 네네.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열린공간 TV에서 보도됐던 각종 특종들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잘 네.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기존 레거시 미디어는 스스로가 지금 이제 권력 그 메커니즘, 권력 구조 안에 점점 더 깊숙이 편입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는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거시 미디어는 저희 보도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열린공감 TV의 보도를 레거시 미디어가 인용 보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레거시 미디어의 이 정보의 독점, 그다음에 의제 설정의 그 독점적인 구조들이 스스로 좀 깨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레거시 미디어가 가져오는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열린공감 TV는 저는 이제 성 안의 언론, 성 밖의 언론인데 철저하게 이제 성 밖에 있는 그 언론으로서 더 이상 이제 영향력이 성 안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암묵적인 담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네. 저희 열린공감 TV 보도가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인용 보도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 대선 후보로 나와 있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네. 저희 보도를 부인을 할 때, 혹은 부인을 고소를 하면서 할 때. 네. 부인하거나 고소를 할 때 인용 보도되고 있죠. 네네. 물론 이제 간혹 이제 저희하고 취재 연대를 하고 있는 매체력은 크진 않지만 경기신문, 그 다음에 그 YTN의 그 뉴이저라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거기서 이제 저희 보도를 이제 간간히 인용 보도를 좀 하고 있고 네. 오늘 저렇게 또 이 PBC에서 또 저를 또 불러주시니까 네. 그 전에 이제 TBS에서도 간간히 저를 불러줬습니다만 점점 이제 열린공감 성 바깥에 있는 언론으로서 열린공감 TV의 노력들이 점차 이제 이 전통 미디어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어떤 전통 미디어의 역할이 분명히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네. 기성 언론들의 영향력 네. 이것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네.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이제 미디어 수용자들의 인식의 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 미디어 그다음에 언론 종사자들의 역량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특히 이제 이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이 강화가 되면서 속보성이 중요시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기존 언론 노동자들이 이제 깊이 있는 고민과 오랜 기간의 취재를 통해서 뭔가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고 이제 이를 통해서 언론으로서 이제 의로운 이제 소명들을 성취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런 걸 느낄 게 점점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는 단순 노동자화하는 게 아니냐 점점 우리 언론 노동자들이 네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언론 노동자들이 깊이 있는 해설과 분석 그다음에 심층 취재보다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로 전락해 가고 있고 네. 반면에 미디어 수용자들은 우리 이제 교육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훨씬 기자들보다 뛰어난 분석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죠. 네네. 예. 그러니까 청취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국민들의 네. 수준이라는 것이.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즉각적인 이제 쌍방향 그 통신이 가능하다 보니까 잘못 쓴 기사는 바로바로 반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하기가 점점 사실은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대선 과정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3프로 TV인데 예. 이번에 뭐 이제 3프로 TV가 네. 나라를 살렸다.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올 네. 정도로 예. 예, 이게 뭐 상당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어떤 그 방송과 관련돼서는 네.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3프로 TV가 나라를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뭐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그 이 대선 전국 하에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사실은 그 후보의 맨날 네거티브는 그만하고 정책 대결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비교 검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관훈 클럽, 토론 방송 기자 뭐 클럽 뭐 그다음에 산발적인 어쨌든 후보자와의 대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되게 판에 박힌 질문 그리고 뭐 한 3분 길어야 3분 이내에 이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이제 그런 연속성에서 이제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역량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언론은 이제 사실은 이제 네거티브 양측의 정치 공세들만 이제 단순 중계 방송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3프로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충분하게 후보자들이 자신의 그 생각들, 자신의 비전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 네네. 이제 그걸 대다수 이제 시청자들은 일종의 면접관의 기분으로 양 후보들의 그 생각들, 비전들을 충분히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니까 네. 이건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은 시간적인 제약, 그다음에 너무 고정되고 편협된 관념, 그 컨셉들,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의 문법들을 좀 파괴한 새로운 형태의 그 후보 역량, 정책 검증 비교의 새로운 저는 장르를 네. 개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토론이나 대화에 상당히 목이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 언론 개혁과 관련돼서 지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네. 지금 반대 입장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명백한 언론재갈법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선 후보들의 지금 이런 시각들은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언론을 바라보는 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이걸 이제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언론개혁법을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언론의 이제 시대적인 책무가 사실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자유보다는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사실은 언론의 책임이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과제임을 사실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네. 그러니까 매년 이 발표되는 국제 기자 연맹 그다음에 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를 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연속해서 4년 연속 그 언론의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이 돼 있는 국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참여 한 40여 개국 가운데서는 언론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지금 네. 항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에 비해서 상응하는 우리 언론에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예, 국제적인 어쨌든 비교 평가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네. 그래서 언론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언론의 자유에 따르는 사회적인 책임의 부과가 더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언론의 불신은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당연히 저는 언론 개혁 입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그렇지 않은 그림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예. 뭐든지 언론에 사회적인 책임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유축,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바라보는 것은 지금 현재 언론의 상황을 70년대, 80년대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질식할 듯한 언론의 이제 환경 속에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걸로 네네. 를 전제로 해서 사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 언론의 입맛에 맞는 언론이 원하는 언론에 어떻게 보면 언론이 요구하는 답변을 내놓는 것에 급급해하는 네.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 이제 방송사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활동하는 방식과 방법들이 있어 왔고요. 네. 예, 지금 이 열린공감 TV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네.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지금 양쪽을 오가면서 지금 활동을 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양쪽의 그 특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 예, 가장 그 양쪽에서 와닿는 차이점은 어떤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밖에서 취재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안에서 내부 설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 더 책임성들을 더 요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외압이나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경향신문만 해도 사원주주 회사이긴 하지만 재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벌은 비판 감시의 대상인 동시에 또 가장 신문사의 큰 수입원을 차지하는 광고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지위 때문에 네. 사실은 재벌 권력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요. 네, 그걸 네. 회사에서 구체적인 외압 형태로 외압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기자들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하게 네.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뉴미디어 제가 소속돼 있는 열린공감 TV에 있어서는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언론의 열린공감 TV의 사명인 동시에 열린공감 TV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서 네. 하기 때문에 시민 편에서 재벌 권력과 관료 권력과 기존의 언론 권력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적인 토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네. 지난 30년 동안의 어떤 그 기자 네.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기자 네. 활동을 하시다가 네. 지금 이제 뉴미디어에 사시면서 뭐 네. 가장 보람된 보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네. 거를 떠올리시게 됩니까? 그걸 한 가지로 딱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향신문에서 탐사보도직을 박탈하고 난 뒤에 제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하나의 탐사보도물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검사들 6명이 이제 그 통장 위조범을 이제 그 진범을 이제 바꿔치기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한 4년 8개월 옥살이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취재를 제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열린공감 TV를 만나서 제가 이분을 한 2회 정도 출연을 시켜서 결국은 그 진범을 한 10년 만에 뒤늦게 기소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죄 판결까지 어허. 받아내서 그분 예. 이제 10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로 지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하는데 네네. 제가 일조를 했고 그 사건이 일단 열린공감 TV하고 처음 인연을 맺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네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또 좀처럼 또 수면 위로 부상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리고 자꾸 금기시하려고 했었던 줄리 의혹과 그 관련된 검증 보도를 네네. 어쨌든 수면 위로 제가 끌어올리는데 열린공감 TV가 이제 일조했다. 이제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옵티머스하게 카르텔을 추적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들이 재벌 권력, 언론 권력, 검찰을 비롯한 뭐 관료 권력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다. 그들이 네. 점점 더 그림이 이제 두각이 맞아져 가면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어쨌든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하루하루 가고 계신 그런 그림이거든요. 예.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겁니까? 가장 힘든 점은 아까도 얘기했던 저희가 성밖의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성밖에서 정말 이것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취재를 하고 성 안에 있는 우리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탐사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사실은 외면을 하게 되면 그 보도들이 대부분 또 사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뭐 줄리 보도로만 저희가 열린공감 TV가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야당 인사를 만나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이제 그 구명 로비를 이제 받았던 사실도 저희가 최초 보도를 했었고, 뭐 현대자동차 그 이명박 이 소송비 대납 사건 때 아예 현대자동차 임원들은 공개 소환하지도 않고 외부에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 그냥 수사 면죄부를 부여했던 이런 사건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제가 몸담고 있는 경향신문에 아마 일면에 보도가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 자체로 굉장한 폭발력을 갖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는데 굉장히 한발 의미 있는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의 이제 외면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묻혀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네네.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습니다. 뭐 레거시 미디어에 출연을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레거시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뉴 미디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걸 통해서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작동하는 것이 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대단히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이제 언론 전체가 지금 불신의 대상이 돼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뉴미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레거시 미디어 밖으로 나와 보니까 저는 이제 출입처를 포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우리 언론이 개척하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제 그 무수히 많은 그 진실 보도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보도들이 레거시 미디어들과 함께 좀 협업을 통해서 이걸 좀 밝혀 나가면 좀 다시 언론에 대한 좀 불신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언론이 다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좀 그 존재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우리도 동료들에게 뉴 미디어를 그냥 단순히 열린공감 TV를 그냥 질시와 배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론의 이제 새로운 지평을 좀 개척한 그 의미 있는 좀 실험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좀 손을 잡고 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진구 경향신문 그리고 열린공감 TV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많은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